예, 안녕하세요. 신영권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장 오영표 변호사인데요. 오늘은 좀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가족 신탁을 활용한 현명한 재산 관리 및 상속 증여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 좀 생소해서, 국내에서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고, 이제 고령화라든지, 기타 이제 사회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신탁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 주제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 간단한 양력은 아래 보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제 제가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가 뭘 하냐면, 주로 자산가들 대상으로 이제 상속 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신탁을 활용해서 이제 신탁 설계를 해드리고, 상속이라는 상속 집행까지 일을 해드리는 업무를, 그리고 신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본부이고, 제가 2015년부터 이 본부장으로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신탁을 하게 된 계기는 법학 박사 논문이 이제 신탁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관한 신탁으로 박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 신탁 영역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옮기고 있고요. 신탁 영역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가족 신탁 이런 거 실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강의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내에서 참조할 만한 유일한 책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신탁 계약서까지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실무상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사진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유진박 사례랑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례 두 가지인데, 실적으로 이제 미리 준비해서 분쟁을 없앨 수 있거나 재산 보존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는 그런 문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유진박은 이제 한 47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울증이 심해가지고 한 3차례 걸쳐서 이제 사기를 당했죠. 매니저한테 사기 당하고, 또 이모라는 분한테도 또 힘들게 재산이 좀 일부 잃어버린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후견 신청을 했다가 이모가 후견 신청 자체를 본인이 안 됐기 때문에 취하하면서 이제 또 이 후견제도의 문제점도 이제 발견되고, 지금 현재 아마 제천에 있는 뭐 갈비집에서 기거하면서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안 좋게 살고 있는데, 미리 이런 것들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후견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또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됐죠. PD 수첩에도 한번 나오게 됐는데, 본인이 미리 그 상황이, 치매 등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무처 능력이 없는 시점, 그 시점이 되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내가 그 상황이 되게 되면, 내가 어디에 기거하고, 한국에 기거할지, 프랑스에 기거할지, 후견인이 누가 될지, 남편이 될지, 딸이 될지, 아니면 제3자가 될지, 미리 정해놓는 거죠.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후견인이 되면서, 자기네 형제들하고, 딸하고의 실질적인 분쟁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한국에 있는 재산 가지고도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후견 계약으로 사전에 다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처럼 가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그 측면에 있는 겁니다. 뭐 이 사건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구하라를 키우지 않는 엄마가 구하라 사망 이후에 본인이 상속권,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가 죽게 되면 본인의 직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직계 비속고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럼 직계 전속 부모들만 있는 거죠. 부모들이 각각 구하라 재산의 50%씩을 가지고 가는데, 이 엄마는 사실 키우지도 않았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상속권 주장해서 50%를 가져가겠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장치를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상속을 미리 설계를 하면 아주 좋은 상속 계획 수립이 된다. 그것도 이제 신탁을 통해서 하면 더욱 확실하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요. 예, 요 구하라 사건은 사실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속칭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지금 이제 입법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로 보는 건 이제 이 최진실과 조승민인데, 요 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원래 조승민 소유의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이고, 조승민이 죽은 이후에 조승민의 부모가 여기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조승민이 최인식과 결혼했고 환희 주인하는 자녀 둘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죽고 본인이 죽으면 결국은 자녀들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조승민의 부모가 얘기된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승민, 그러니까 최신실의 어머니가 자녀분의 후견인으로서 이 집에서 이제 조승민의 부모가 이제 퇴거하라, 이런 식으로 건물 용도하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해서 소송을 이겼죠. 근데 사실 조승민 입장에서는 조승민 또 부모 입장에서 억울하죠. 이게 원래 자기 아들 거였는데. 지금 이 아들의 손자녀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 조승민이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재산만큼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가족의 위험 관리를 미리 진단하고 신탁이란 도구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또 수탁자한테, 믿을만한 수탁자한테 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가족의 문제, 재산 보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상속을 하려면 미리 젊었을 때부터 미리 상속을 하셔야 된다. 그걸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요 장표는 사실 이제 내가 번 돈을 자녀 세대가 얼마나 불릴 것이냐 1번, 그냥 유지할 거냐 2번, 잃을 거냐 4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제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상속세, 증여세가 많죠. 10억만 넘어도 40%, 30억 넘으면 50%가 세금이죠. 반이 줍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있고 투자 손실, 뭐 회사 같은 경영부실, 치매, 낭비, 이혼,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실적으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자녀들이 잘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위험,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문화도 만들고 여러분들 이거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 교육을 미리 시키고 자산상계 계획도 미리 본인이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신탁 기능을 활용해서 수탁자한테 그 의무와 권한을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가 될 겁니다. 예,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사실 그 영국의 자산상계 전문 변호사들이 쓰는 장표인데요.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제 본인이 가장이라고 하면 사실 가족의 안내자이면서 심판이라는 개념을 쓰죠. 심판은 뭐냐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지금처럼 이 돈을 벌기 어려운 시절에는 부모들의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심판으로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틀 안에서 가족을 교육을 시킨다. 가족 분쟁 안 일으키고 재산 낭비 안 하도록, 가업이 있으면 사업 실패 안 하도록 가족 교육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무총이 없는 시점에 누군가가 가족의 의사결정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기 건강할 때,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하고 이 두 가지가 끝나면 사실 이제 자산상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사망이라는 이슈 사실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서 배우자 자녀한테, 손자녀한테 어떻게 배분할지 계획을 미리 짜놓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인생의 숙제죠. 인생의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게 법과 세무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혼자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탁이 뭐냐, 어떤 구조냐, 역사는 뭐고, 우리가 뭘 가지고 활용해야 되느냐,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탁법에 나온 정의 내용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 정의보다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탁은 특이하게 3명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위탁자, 맡기는 사람, 수탁자, 맡는 사람,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관 관리하는 사람, 수익자, 이 신탁 재산에 나오는 재산의 원본과 이익을 가져갈 사람. 이 3명의 당사자가 등장하죠. 이 3명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신탁의 구조인데 설계는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같이 하게 되고요. 수익자는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 될 수가 있죠. 생전에는 본인 수익자, 사후에는 자녀들이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재산 관리, 생전에 어떻게 관리하고, 치매 걸렸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내 사후에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경우에 따라 손자녀 세대까지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를 미리 수탁자하고 계약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신탁은 아주 특이합니다. 소유권 이전됩니다.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기재가 되죠. 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로 수탁자 기재가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고 나중에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되고요.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신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는다 해서 내 재산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지배 관리하고 수익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들, 딸 중에 딸이 마음에서 딸을 다 주기로 했는데 딸이 또 나한테 또 싫은 일을 해요. 그러면 반반씩 나눠서 아들한테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긍할 때는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이론상으로 수익자가 수탁자를 감독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실무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이 신탁이 어떻게 되냐 역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요 영국에서 신탁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국에 신탁이 시작된 이유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배우자 상속권이 없는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내 죽으면 배우자한테 재산이 안 가는 거죠. 그 이슈를 해결하려면 내 사랑스러운 배우자한테 재산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인한테 재산을 맡겨서 내 사후에 이걸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하고 대신에 여기 나온 수익은 전부 다 배우자한테 주라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런 장치가 있고요. 일반화된 계기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나갈 때는 내가 살아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고 본국의 재산과 가족을 남겨두죠. 이 상황에서 내가 갔다가 죽게 되면 이게 상속권이 불명확한 시절이면 국가기소유가 되든 관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소유권을 넘겨놓죠. 친구한테 소유권을 넘겨놓고 장수가 나가면서 그래 참정사가 요거 내가 살아 돌아올지 죽어올지 모르지만 관리하다가 관리해서 여기 나온 수익은 전부 다 내 가족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 돌아오면 다시 소유권을 다시 돌려줘. 이렇게 이제 친구랑 구두로 약정을 하고 본인은 십자군전쟁 참여하러 가죠. 멀리 갑니다. 가서 살아 돌아왔는데 친구가 배신을 당깁니다. 왜? 소유권이 내 거야. 너 내한테 소유권 넘겨준 거 아니냐? 등기부에 내 거로 돼 있으니까 친구가 안 돌려주죠. 이 펄쩍 뛸 일이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이거는 진짜 비양심적인 행위다 라고 해서 친구가 소유권을 다시 안 돌려주는 행위, 이거는 비양심적인 행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탁의 모체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트러스트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것이 신탁을 활성화된 계기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자본주의 꽃이죠. 그래서 이제 상사 신탁, 신탁 은행들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서부 개척 자금을 조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탁을 했었고요. 이제 가족 신탁 영역으로 들어와서 자산가들의 상속 정리 설계, 신탁으로 다 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1700년대에 있었고요. 요걸 그대로 일본이 두 번을 벤치마크해서 가지고 옵니다. 1911년, 2006년 가지고 오는데 이 11년은 의미가 없고 2006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자기들은 고령사회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처럼 고령사회가 돼요. 재산 관리 어떻게 하느냐. 치매에 걸려서 재산 잃어버리는 사례, 사기당하는 사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자와 신탁은행 직원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가서 봤더니 미국은 신탁을 활용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2006년도에 일본이 리빙 트러스트,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개념의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 신탁, 패밀리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이 개념을 신탁법에다 넣어요. 유언 대용 신탁, 수익 전송 신탁 개념으로. 요걸 이제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가죠. 2012년도에 우리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고령사회와 관련된 이슈, 자산의 승계 관련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신탁 해서 신탁법 59조, 60조가 유언대용 신탁, 수익전송 신탁을 도입을 하게 되죠. 하는 건 좋았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이걸 많이 알리려고 지금 현재 광고도 하고 있고 학회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자산가들은 이미 많이 이제 들어봤고 이 신탁은 자산가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 개념이고요. 영어로 된 장표는 복잡한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4군 전쟁 때 참여했던 장군, 이 위탁자가 되는 거고 그 가족들이 수익자고 법률적 소유권은 자기 지인, 수탁자가 맡고 있었던 거죠. 이 구조를 그대로 영어로 설명했으니까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신탁을 활용해서 효과적이었다라고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 트러스트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휘트니 휴스턴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게 되는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신탁을 했느냐를 보면 본인이 재산이 엄청 많죠. 한 주 단위로 추산이 되는데 본인의 재산 중에 한 20%는 떼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 자선단체. 이게 이제 체리티 트러스트, 체리티블 트러스트 개념의 공익신탁을 설정을 해서 떼고 나머지 남은 거에 반은 엄마를 위한 신탁. 엄마가 노모였어요. 엄마가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엄마를 위한 신탁. 반은 자녀를 위한 신탁으로 설계를 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친척을 위한 신탁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설계를 해놨고요. 엄마를 위한 신탁은 엄마 사후에 자녀한테 균등 배분, 그때 당시 생존한 자녀한테 균등 배분하는 걸로 설계를 했죠. 되게 좀 일반적인 미국에서 쓰는 구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 이제 자녀를 위한 신탁이에요. 자녀가 미성년 자녀예요. 그러면 그냥 재산이 뭐 1인당 뭐 몇천억씩 초등학교, 중학교에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관리도 안 되고 또 낭비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신탁 기능을 활용해서 자녀들 나이에 맞게끔 25세, 30세, 35세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설계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다음 편은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원래 신탁은 공표가 안 되는데 특이하게 마이클 잭슨 신탁은 지금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뭐고, 마이클 잭슨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자녀들 21세 때까지 어떻게 하고, 21세 이후에 어떻게 하고, 30세, 35세, 40세에 몇 프로씩 3분의 1, 뭐 2분의 1, 나머지 잔액을 주는 걸로 해서, 자산관리 능력이 생기는 나이를 추산해서 미리 그에 맞게끔 재산을 쪼개서 지급하는 거죠. 본인 사후에. 이런 구조는 사실 우리나라도 신탁을 도입하기 전까지 불가능했죠. 근데 신탁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속 설계도 가능하다. 되게 유효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탁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개념을 지금 많이 이미 실제 계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몰라요.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죠, 록펠러. 해서 55세 전에는 악덕 기업인이었죠. 독과점을 만들어가지고 석유 가격을 정책을 아예 본인이 정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이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인생이 바뀌었죠. 엄청난 자선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 건데 이분이 신탁을 활용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전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이게 이제 스탠다드 오일 같으면 이제 미국의 한때 뭐 거의 80~90%를 장악했던 정유 회사의 주식을 신탁 설정하고 나온 신탁 수익 증권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독점, 반독점, 예를 들면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금 플랫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잖아요.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중국에도 많이 그런 이슈가 있는데 독점에 반대한다. 반독점 규제법이 엔티-트러스트 로우인데 엔티-트러스트가 왜 붙었을까? 이게 여기에서 영원합니다. 이 록펠러가 신탁을 활용해서 독점 규제를 독점을 한 겁니다. 뭐냐면 정유회사를 쭉 협의를 해가지고 정유회사 주주 주식들을 전부 다 신탁을 설정합니다. 신탁을 설정하게 되고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신탁을 설정하게 되고 이 각 회사의 그 석유 판매 가격을 요 신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다시피 모든 정유사를 다 본인이 통제하에 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1,000원 받을 걸 2,000원을 받아도 국민들은 여기 담합해버리면 석유를 못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 담합을 꽤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악명 높은 신탁을 활용했던 사례가 록펠러의 그 스탠다드 오일 사례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사례들이 있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문제가 많다. 이게 가격을 담합하는 거는 결국 공정시장을 해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처럼. 그래서 이제 판결이 있었고, 여기 뭐 들어보면 엑스모빌이나 뭐 이런 회사들로 다 쪼갭니다. 이제 7공주로 쪼개가지고 7개의 회사로 다시 난도질해서 쪼개서, 트러스트를 막아버리는 거죠. 담합을. 막아버리는 구조로 된 사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뭐 흥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완전히 변신을 해가지고 자산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도 본인이 출연해서 실제 회사를 만들고 저기 미국에 있는 그 현대 미술관 뮤지엄 오브 마든 아트도 본인의 재원으로 설립하고 기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이 자선 활동으로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신탁을 금융회사와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록펠러 트러스트 컴퍼니인데요. 록펠러는 스스로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문의 재산을 관리를 할 회사를 만든 겁니다. 록펠러 트러스트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족 가문 자산 관리를 본인 걸 하다가 보니까 본인과 유사한 재벌가들의 재산도 신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재벌들의 재산들을 신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탁을 금융으로 접목시킨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좀 멀리 돌아왔는데 우리가 신탁을 실무상으로 한번 도입해 보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자, 신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믿고 맡기는 뭐다 하는데 이제 저는 사실 재산관리 도구라고 생각해요. 믿고 맡기는 재산관리 도구다.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믿고 맡기는 거죠. 이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회사가 우리나라는 회사를 하니까 회사가 되는데 재산을 믿고 맡기는데 뭐 때문에 맡기느냐? 뭘 맡기느냐? 왜 맡기느냐? 이게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믿고 맡기는데 왜 어떤 걸 맡기느냐? 모든 재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금, 주택, 빌딩, 주식, 채권, 펀드, 금전, 모든 자산이 다 신탁으로 맡길 수가 있고요. 방식은 특이하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돈을 벌려고. 여러분들이 신탁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부동산 신탁 접해봤을 거고요. 금전 신탁. 돈을 넣고 미국 주식을 운용해주세요. 이런 상품이 있거든요. 돈 벌기 위한 신탁을 쭉 하다가 오늘의 주제, 재산보호, 후견, 정려 상속, 설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재산관리 도구인데 목적은 이제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이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탁을 설정하는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시켜놓고 한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족 신탁이 뭐냐? 이걸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좀 더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맡기는 사람 기준으로 개인이면 이제 개인 신탁이 되는 거고 법인이면 법인 신탁인데 이 두 개 목적이 다르죠. 법인은 재산 관리인데 상속 증여가 없죠. 법인은. 그래서 그 목적은 아니고 재산을 불리겠다는 정식 목적이 있는데 개인 신탁들은 주로 뭘 하느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신탁.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닌데 빼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가족 신탁인데, 가족 간의 재산의 이동이다 보니까 생전에 주면 정려형 신탁이 되고요. 사후에 주면 상속 신탁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내가 치매 걸렸을 때 나를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라 라고 하면 후견 신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한 패밀리가 결합을 시킵니다. 전체 재산 중 일부는 정려해서 신탁 설정하고, 일부는 상속 계획 수립으로 상속 신탁 설정하고, 나머지 이제 상속 설정하면서 내가 치매 걸려서 삼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는 거죠. 후견 계약을 통해서 건강할 때 미리 내가 아플 때 내 아들, 딸 중에 누군가 아니면 제3자 아니면 법인 이런 데 맡겨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내 재산이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보존하는 장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는 많이 결합을 시켜 드리고요. 그게 완전한 모델이 됩니다. 목적은 엄청 다양해요. 재산보호. 우리 신문 보면 사례 많이 나오죠.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의 강도 같은 애들한테 실제 강압에 못 이겨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고 심한 경우는 결혼까지 강제적으로 시키고 재산을 싹 빼돌린 사례. 이런 사례들. 신탁해 놓으면 소유권이 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한테 정려했어요. 자녀들이 관리를 못해. 재산 날려버리잖아요. 그 이슈도 이제 재산보호 신탁으로 막을 수가 있죠. 성과보상 신탁. 아까처럼 나이대별로 이제 마이클 잭슨처럼 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게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들이 고민한 거죠. 그냥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부모들이 원하는 목표치를 성취했을 때, 예를 들면 대학 갔을 때, 결혼했을 때, 취업했을 때,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지급합니다. 우리 광고를 보시면 아마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광고에 보면 5년 동안 회사 생활을 성실히 임했을 때 상속재산이 지급되도록 한다. 이 구조도 가능해요. 실제 사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치 상속이 일어날 수 있고, 절세 목적 신탁,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혈통신탁, 내 핏줄로만 쓰게 할 수 있는 신탁도 있고요. 가압승계, 유류분 방지, 가뭄자산 관리, 공익 목적으로 신탁 설정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목적성들을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산가 본인이 아니면 일반 대중 본인이 정려, 상속, 후견 전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필요할 수도 있죠. 하고 그의 목적성을 대입시켜 보면 가족 신탁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